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폭우가 내린 충남 공주의 한 조경수 농장에서 10m 높이의 축대가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네, 비는 그쳤지만 추가 붕괴 등 다른 피해가 우려돼 농장 주인은 응급 복구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추 기자 연결합니다. 오승훈 기자. 네, 충남 공주 축대 붕괴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제 뒤로는 축대가 힘없이 무너져 내려 아찔한 절벽이 만들어졌습니다. 10m 높이의 축대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면서 토사가 약 50여 미터 정도 밀려난 모습입니다. 절벽 아래에는 이 돌멩이와 벽돌들이 널브러져 있고 화분들도 흙 속에 파묻혀 있습니다. 축대가 무너진 건 어제 새벽 6시쯤입니다. 농장 주인은 비가 많이 내려서 연락을 받고 왔다가 축대가 무너지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합니다. 정성스레 가까운 조경수가 한순간에 토사에 파묻히자 황망하다는 심경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해당어와 매화 등 200여 그루가 토사와 함께 휩쓸려간 상태입니다. 이곳은 특히 무너진 축대 위에 주유소가 있어서 더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비가 더 내리면 축대 안쪽에 있는 기름 탱크까지 휩쓸려가 또 다른 2차 피해로 이어지지 않을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현장 목소리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기름 유출 사고로 난다면은 대형 사고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응급 복구가 우선시 돼야 되는데 장마가 끝난 게 아니어서 너무 걱정이 됩니다.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도 복구 작업은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공주시는 도로나 보행로 등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한 긴급 복구 작업에 나서느라 사유지에 대한 복구는 시작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농작물 피해나 주택 침수 등 이제 막 피해 조사에 나선 상황이어서 복구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정부와 지자체 등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지만 복구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충남 공주 축대 붕괴 현장에서 YTN 오승훈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이틀 동안 계속된 폭우로 지반이 약해진 상황입니다. 네,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고속도로 경사면 토사가 흘러내려 서울 방향 일부 구간 운행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정미 기자. 네, 전국부입니다. 네, 차량 우회가 필요하겠는데요. 경사면이 유실된 게 언제입니까? 네, 토사가 흘러내린 건 오늘 오전 10시 반쯤이었습니다. 충남 서천군 비인면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방향에서 경사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현장 모습인데요. 5시간이 지났지만 지금도 덤프트럭으로 무너져 내린 바위와 흙을 옮기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나들목 부근인데요. 차량 진입이 통제된 모습입니다. 길이로는 40m, 높이로는 15m 정도의 경사면에서 바위와 흙이 도로로 쏟아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도로 2차로 정도를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토사가 막은 상황입니다. 도로공사가 도로 일부를 막고 복구에 나섰는데 작업이 쉽지 않아서 오후 1시부터 서울 방향 차량 통행을 전면 통제하고 긴급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통제되고 있는 구간은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서천 나들목에서 춘장대 나들목까지입니다. 애초 오후 4시까지 작업을 마무리하고 통행을 재개할 예정이었는데요. 복구가 조금 늦어지고 있어서 오후 늦게까지는 이 구간 이용하는 차량은 우회가 필요합니다. 도로공사는 서울 방향으로 서해안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서천 나들목에서 빠져나가 국도 21호선으로 우회한 뒤 춘장대 나들목으로 다시 진입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복구가 조금 늦어지는 만큼 홈페이지를 통해 복구 상황을 확인하고 도로로 진입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이정미입니다. 이틀 동안 내린 집중호우에 전국에서 1명이 실종되고 750여 명이 거주지를 떠나 임시 대피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그제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오늘 새벽 5시까지 전국 508세대 758명이 임시 대피했다고 집계했습니다. 어제 경북 영주시 풍기읍 남원천에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70대 남성은 소방과 경찰이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비로 강원 영월과 충북 옥천 등에서 산사태 5건이 발생했고 나무가 쓰러지거나 도로가 침수되는 등 시설 피해도 453건이 발생했습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린 집중호우로 오늘 오전 9시 기준 4건에 달하는 국가유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충남 부여 시가지 외곽을 둘러싸고 있는 사적 부여나성은 40제곱미터 면적의 토사가 유출됐고 경기 오산에서는 사적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의 성벽 3.5m 구간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외에도 전북 부안의 국가민속문화유산 김상만 고택도 처마 아래 석가래 일부가 파손됐으며 충청남도 기념물인 공주 중동성당은 사면 일부가 흘러내려가면서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네, 이어서 폭우 피해 관련해서 YTN에 들어온 제보 영상 살펴보겠습니다. 네, 주황색 옷을 입은 소방대원들이 이렇게 전등을 켜고 건물 내부를 이리저리 살피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40분쯤인데요. 경기 안산시 본호동에 있는 건물 반지하로 빗물이 들어오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제보자는 물을 빼내는 펌프가 작동하지 않았던 상황이었다며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펌프를 점검하는 등의 안전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번 영상 보시면 폭우에 쓰러진 나무가 도로 위를 완전히 덮쳤습니다. 오늘 새벽 5시 반쯤 서울 광장동 아파트 앞에 있는 도로에서 촬영한 영상인데요. 제보자는 평소 운동을 하던 길목이 가로막혀 있어 깜짝 놀랐다며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나무를 자르는 작업을 이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밤사이 북한 쪽에 폭우를 쏟아낸 비구름대가 빠져나가면서 이번 장맛비는 일단락됐습니다. 네, 그런데 비가 그치자마자 서울과 경기 남부, 호남 등에 폭염주의보가 넓혀졌는데요. 다음 주 중반까지 이중 고기압으로 인한 찜통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일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에 시간당 83.5mm의 극한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올해 들어 가장 강한 비였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대기 불안정으로 집중호우가 이어지며 긴급 재난문자 21건이 발송됐습니다. 장마가 시작된 지난 8일 이후 충청권 누적 강수량은 200mm를 넘었습니다. 비구름대가 서울로 북상하며 긴장감이 높아졌지만 큰 힘을 쓰지 못하고 동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서해상으로 들어온 새로운 비구름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예상보다 강해 주로 북한 지역에 많은 비를 쏟아내고 수도권으로는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장맛비가 사흘 만에 일단락된 겁니다. 비가 내린 중부지방과 달리 영남과 제주에는 폭염특보가 이어졌고 경북 포항과 경주, 제주에는 열대야 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중부지방도 비가 그치자마자 바로 더위가 심해집니다.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이중으로 한반도를 덮는 열돔 현상으로 폭염과 열대야가 극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덥고 습한 남서풍이 유입돼 체감 온도는 더 높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장마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정체전선에 의한 비가 당분간 소강 상태를 보인다고 해서 장마철이 끝난 것은 아니고 다음 주 이후 북쪽 찬 공기와 열대 저압부의 변화에 따라서 기압계는 다시 달라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내륙에는 국지적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주 중반에는 정체전선이 남하해 오는 15일과 16일쯤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해외 출장에서 조기 귀국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공개 사과했습니다.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는 국회 입법 사안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출장 일정을 앞당겨 귀국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곧바로 경찰 조직 수습에 나섰습니다.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을 둘러싼 장윤기 부친과 수사팀 사이 유착과 부실 수사 논란이 커지자 서둘러 귀국길에 오른 겁니다. 유 대행은 복귀 직후 곧바로 지휘부 회의를 소집해 수사팀장이 증거 인멸 혐의로 구속되는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며 사죄하고 책임자 엄벌을 약속했습니다. 이번 일로 유가족 여러분께 또다시 씻기 힘든 상처를 드리게 된 점 깊이 사죄드립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도 실망을 끼쳐드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경찰 수사권은 국민이 위임해준 거란 점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는데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 논의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권한 확대에 따르는 책임을 거듭 부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 보안 수사권 문제는 국회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경찰도 필요한 의견을 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논란 이후 경찰은 특별수사팀을 출범하고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 관계자를 직무에서 배제하는 인사조처를 단행했습니다. 또 경찰 수사 신뢰를 높이기 위한 쇄신 TF 구성과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의 내부 비리수사대 신설을 약속하며 대응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입단 후속 대책에 이어 공개 사과까지 검찰의 보안수사권 존폐 논란과 맞물려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경찰 조직의 명운을 건 승부수가 던져졌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네, 국회 법사위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법안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여야 내부에선 당권 경쟁과 징계 정치로 내용이 깊어지는 분위기인데요. 자세한 내용 국회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다현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오늘 법사위 소위가 열렸죠? 네, 그렇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소위를 열어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했습니다. 민주당 TF는 어제 해당 법안을 발의하면서 기존의 보안수사 요구권과 시정조치권, 또 재수사 요구권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밝혔는데요.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기자들을 만나 검찰의 대개혁 속에서 보완할 부분을 보완해 나가며 속도감 있게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광주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을 고리로 여당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찰 수사권 독점을 견제할 보안수사권 존치는 당연하다며 여야정 협의 테이블 개최를 거듭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한 대안 법안도 발의해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고 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사퇴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잠시 뒤 경찰청을 항의 방문하고 유대행을 면담할 예정입니다. 네, 각 당 상황도 짚어보죠. 민주당 당권 주자들은 전당대회 투표 방식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전당대회에서 결선 투표 대신 도입하기로 한 선호 투표제를 두고 당권 주자 사이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친석, 친청 의원들이 공개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이재명 당시 대표께서 고심 끝에 도입한 이 제도를 이제 와서 특정 후보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흔들고 있습니다. 사당화의 시작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오류가 발견된 제도를 금과 옥조처럼 지키려고 하는 저희가 궁금합니다. 룰은 상황에 따라 골라 쓰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지키고 결과에 승복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렇게 갑론을박이 이어지면서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 민주당은 오늘 저녁 최고위를 다시 소집해 논의를 매듭지을 계획입니다. 오늘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당권주자 3명은 모두 권리당원의 30% 정도가 몰린 호남을 찾았고요. 고민정 의원은 1박 2일 동안 경북을 훑습니다. 전북도당 상무위원회의에서 마주한 김민석, 정청래 두 주자는 서로 웃으며 악수했지만 견제구도 잊지 않았습니다. 김민석 전 총리는 지금은 자기 정치를 할 시간이 아니다. 모두가 친명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고요. 정청래 전 대표는 억울하게 공격받은 적도 있지만 당 대표로서 인내하면서 개혁의 결과물을 내왔다고 자신의 성과를 부각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선 중앙윤리위원이 보강된 걸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죠. 네, 국민의힘이 중앙윤리위원 1명을 추가 임명하면서 장동혁 대표의 징계 정치 관련 내전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지난 윤리위 회의 당시 정족수 미달로 의결이 불가능했다는 일부 지적이 있었는데 이 같은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뒤따른 건데요. 장 대표의 오늘 발언도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100명이 있지만 20명이 자기 편을 향해서 총을 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 20명 없는 것만 못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조경태 의원의 징계 가능성에 대해선 윤리위 결정을 존중할 생각이라면서도 구체적으로 누구를 징계해야 한다고 말한 적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해당 행위가 아닌 범죄 행위로 제명된 거라면서 영구 복당 금지가 한 의원을 겨냥한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통일교 청탁 의혹 등에 연루된 김건희 씨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16일 나옵니다.
대법원은 오는 16일 오전 10시 15분 김건희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이번 대법원 선고는 김 씨에 대한 첫 상고심 판단입니다. 김 씨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주가 조작에 가담하고 8억 1천만 원 상당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등을 받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와 여론조사 수수 혐의는 무죄로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 일부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오는 23일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에 앞서선 공급과 금융, 세제를 주제로 관계부처 토론회도 열리는데요. 청와대는 정책에 충실히 담아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희용 기자, 이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죠? 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힌 내용입니다. 김 실장은 우선 최근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국민 걱정이 커지고 있고 정부도 이런 시장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 정책을 추진해왔고 보유세와 거래세 등 세제 전반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시장 여건은 계속 변하고 있고 국민이 체감하는 어려움도 다양하다며 정부 판단만으로 부동산 정책이 완성될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국토부와 금융위, 재경부가 소관 정책인 공급과 금융, 세제를 주제로 각각 공개 토론회를 열어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오는 23일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토론회를 개최해 부처별로 제시된 의견을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실장은 이번 토론회가 요식행위가 아니란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결론을 정해놓고 토론회를 하나의 과정으로 하는 게 전혀 아니라며 정책은 열려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최대 관심사인 보유세에 대해선 주거 안정과 과세 공정성 등 원칙이 있다면서도 많은 의견을 들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청년층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문제 역시 정부 내에 반대 의견이 많지만 최종 결정은 열어놓고 토론하게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도 SNS에 부동산 정책 주요 쟁점을 사전에 공지하도록 관련 부처와 청와대 참모진에 지시하겠다는 글을 올리며 토론회의 원활한 진행을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방선거 직후 7%포인트 하락했다가 지난주에 반등했는데 이번 주는 1%포인트 떨어진 53%로 나타났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1%포인트 상승한 42%, 국민의힘은 2%포인트 하락한 24%로 양당 간 격차는 15%포인트에서 18%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최근 발표된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8.2%포인트 급락했습니다. 선거 직후 보수 후보들의 역전승 등으로 반짝 오르던 지지율이 지도부의 징계 예고 속에 다시 추락하면서 박스권에 갇혔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하지만 장동혁 대표는 오늘도 기강 잡기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100명이 있지만 20명이 자기 편을 향해서 총을 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 20명 없는 것만 못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마이너스입니다. 한동훈 의원을 겨냥했다는 말에 대해서는 한동훈 의원은 범죄 행위로 제명을 당한 것이지 해당 행위로 제명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윤리위 회의 당시 불참자가 늘어 정족수 미달로 의결이 불가능했었는데 중앙윤리위원 1명을 추가 임명하면서 장동혁 대표의 징계 정치 관련 내전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자기는 절대 안 물러난다고 그러잖아요.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좀 비극적인 상황을 겪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당원들의 힘과 국회의원들의 힘에 의해서 더 이상 자리를 유지한다는 게 나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오늘의 정치온 김상일 정치평론가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장동혁 대표의 오늘 인터뷰 파장이 상당합니다. 우리 편 100명 가운데 20명이 내부에 총을 쏘면
없는 것만 못하다, 오히려 마이너스다라고 했는데요. 이 20명이 단순한 예시 같지가 않아서요. 누굴 말하는 걸까요? 근데요, 저는 그 20명보다도 자기 편에게 총을 쏘면 이 표현이 저는 더 거슬리더라고요. 민주주의에서 누구나 자기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장이 다르면, 나와 주장이 다르면 그게 총을 쏘는 것이고 편이 다른 것이다. 이렇게 규정을 한다면 저는 그것을 민주주의의 기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라는 물음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또 저 얘기를 하면서 또 한 얘기가 뭐냐면 간첩 한 명 데려오면 플러스가 되냐, 적군 데려다 우리 편 총 쏘게 하면 그게 뭐 좋은 거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얘기 들으면서 제가 떠오르는 한마디는 딱 이거예요. 짐이 곧 국가다. 그러니까 군이 있으려면 국가가 있어야 되고 절대적인 그 충성의 대상이라든가 뭐 그 가치가 있어야 되고 그런 건데 거기를 군대에 비유를 하고 간첩에 비유를 해요. 그러면 그거는 본인이 곧 국가니까 국가적인 어떤 위치니까 그 나를 지키는 건 군대고 나를 공격하는 건 간첩이다 이렇게 비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장동혁 대표의 상태가 저는 상당히 지금 정상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앞서 해당 행위자는 영원히 복당이 불가할 거다 이렇게 외친 장동혁 대표. 오늘 이거 한동훈 의원 겨냥한 거 아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의원은 해당 행위자가 아니라 범죄 행위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묻는 게 그 장동혁 대표는 거의 이성을 상실하신 것 같아요. 지금 하는 말씀들 보면 대통령한테 대통령 이름을 부르면서 제명아 나랑 싸우자 이런 것을 공적인 자리에서 어떻게 그런 피켓을 들고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이번 인터뷰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범죄자다. 그렇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다. 그리고 간첩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저는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 것 같아요. 어떻게 대통령과 자기 당의 전직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지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또 하나는 여기서 20명 얘기했잖아요. 20명 총질. 100명 중에서 20명 얘기하는데 한동훈 걔가 한 20명 되거든요. 의원들이 한 20명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게 머릿속에 박혀 있어갖고 그런 숫자가 그냥 이렇게 튀어나온 것 같아요. 근데 무슨 적군이라고 그러고 뭐 안에서 총질을 한다고 그러고 무슨 람보 영화 찍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아니 어떻게 공당의 대표가 저런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저분이 안 들어오시고 병원에 계실 때는 지지도가 올라가고 있었어요 우리가. 근데 퇴원하고 나오면서 올림픽공원에 찾아가고 뭐 지방 순회한다고 그러고 또 저렇게 막말하시고 그러면서 지지도가 막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 입이라도 좀 닫고 계시면 그게 당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제는 걱정이 됩니다. 두 분 다 걱정과 비판을 해주셨는데 이런 가운데 식사 정치를 이어가고 있는 오세훈 시장도 어제 정점식 원내대표에게 이 징계 정치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오 시장 측의 김병민 전 부시장 목소리 저희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당이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고려한다면 단합하고 또 혁신하는 상식의 정치로 나아가야 하는데 현재 징계 정치 등 다시 과거로 회행하는 모습을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어제 정점식 원내대표와의 만찬에서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징계 정국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국민들을 실망시키면서 좋은 평가를 못 받았던 그 시기로 다시 돌아가겠다라는 매우 어리석은 방향 전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징계 정치는 매우 어리석은 방향이다. 이 부분은 어제 오세훈 시장도 한남동 공관에서 만찬 회동을 하면서 정점식 원내대표에게 전했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의 문제는 우려만 하고 액션은 없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오세훈 시장이 액션을 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어떤 액션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장동혁 지도부가 수명이 다 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제 수명이 다 했다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당에서 선도적 역할, 지도적 역할을 좀 하겠다. 그런 어떤 위치로서의 본인을 좀 자리매김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오늘 식사 정치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저런 것들이 이제 그냥 바깥에서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의견을 형성하고 선도해가고 하는 역할도 함으로써 당의 어떤 지도적 선도적 역할의 이미지
그것을 구축해 나가겠다 이런 의지로 보입니다. 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장동혁 대표 이대로 가면 비극적 결말을 맞을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비극적 결말을 말하는 걸까요? 이건 뭐 장동혁이란다. 김종인 박사께서 무엇을 생각하면서 무엇을 염두에 두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알 수가 없죠. 예. 그런데 지금 쌓아놓는 이미지를 보면 장동혁 대표는 그 당원들로부터 그리고 당에 있는 의원들로부터 의원들이 등을 돌리고 있잖아요. 제가 알기에는 한 70-80%의 의원들이 더 이상 장동혁 대표는 안 된다라는 것들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저분이 갈 수 있는 길은 결국 극우의 길로밖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무슨 뭐 지방을 순회한다는 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올림픽 공원에 가서 팻말 들고 그다음에 부정선거 주장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서 강연하고 전국 돌고 이 끝이 뭐가 되겠습니까? 결국 황교안 전 대표도 비슷한 길을 걸어갔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김종인 박사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가면 당신은 정치 생명이 끝이다. 더 이상 정치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돌려서 얘기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말한 비극적 결말이 무엇일지 좀 궁금해지는데 이 과정에서 지금 오세훈 시장이 좀 역할을 하려는 것 같아요. 식사 정치 행보를 넓히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좀 전에 제가 뭐 그건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는 수명이 끝났다 이런 표현만 하는 게 아니라 세력을 모아서 본인의 생각이 이렇게 압력으로 작용하거나 실질적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져가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난 선거에서 사실상 이제는 보수의 미래 경쟁에 본인이 이제 뭐 한동훈, 오세훈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어떤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라는 의지 표명을 저렇게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보폭 넓히는 모습을 보면 또 한동훈 의원 측에서는 또 생각하는 바가 좀 복잡할 것 같아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 지금 당 지도가 한때 올라갔었잖아요. 지방선거가 저희가 대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갔던 것은 그 한동훈과 오세훈이라는 그 차기 주자들이 생활해 온 것, 그것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 거였거든요. 보수 쪽에서도 야 우리도 이제 차기 주자가 생겼어, 우리도 이제 희망을 가질 수 있어라는 것 때문에 올라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한동훈과 오세훈 두 그 리더가 각자의 파일을 키워 나가는 것들이 우리 보수를 위해서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님도 적극적으로 당의 문제에 대해서 이건 말이 안 된다, 잘못됐다라는 것은 지적을 하고 특히 장동혁 대표의 어떻게 보면 기행에 가까운 그런 행동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발언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나 할 것 없이 당에서 당의 중진들이라는 분들이 지금 다 입을 다물고 계세요. 그러면 그런 가운데 누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결국 무소속이지만 한동훈 전 대표와 그리고 오세훈 시장 이 두 분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정당 지지율이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어제 광주경찰청을 항의 방문했지만 입구에서 가로막혔는데요. 화면으로 보고 오시죠.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으로 보안수사권 폐지 논란에 다시 불이 붙는 모습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와 TF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검찰 보안수사권의 완전 폐지입니다. 수사의 주체로 이제 검사를 제외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보안수사권이 현재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윤기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방향이 잘못 진행되면 많은 사회적 약자가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니까 문제들을 본질적으로 해소할 수는 없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최근 벌어진 장윤기 사건을 고리로 연일 보안수사권 폐지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보안수사권이 폐지되면 제2의, 제3의 장윤기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국회의원이에요. 개인 자격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국민을 대표해서. 야당 대표를 지금 여기에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오니까 도망간 거예요?
네,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에 대한 분노 자체는 국민 공감대가 있긴 한데요. 대응 방법에 대해서는 좀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1야당 대표가 총리와의 면담을 당일 취소하고 광주로 달려간 건데 이게 사전 조율이 된 건지 아닌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확인이 됐습니까? 지금 연락을 했는데 그 경찰서 측에서는 호우 현장 등의 외부 일정이 있어서 좀 그 만남이 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은 뭐 제가 볼 때는 뭐 고위직 중에 뭐 이렇게 뭐 실무 고위직이나 뭐 이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 서장 밑에 부장이 됐든 누가 됐든 이런 사람들이 좀 맞이를 해서 설명을 해주는 게 맞기는 해요. 근데 그렇지만 저렇게 무작정 들이닥쳐가지고 당황스럽게 만드는 것도 저는 그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이게 국민적 분노, 국민적 이슈화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당이 가면은 저 경찰서에서는요, 굉장히 저자세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명분이 충분한 거니까. 그런데 경찰서에서 저거를 막는다? 그럼 이게 명분과 진정성에 있어서 이게 다른 의도가 있다고 느끼니까 막은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만약에 저 명분과 진정성을 제대로 가지고 가는 모습이었다면 차마 경찰들이 저렇게 막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뭔가 이렇게 점령군처럼 들어가려고 하니까 막은 거 아닌가. 사전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갈 테니까 서장이 없다 그러면 뭐 서장 대신해서 누구라도 저기를 해라. 아니면 서장한테 얘기해가지고서 일정을 좀 조율을 꼭 해보라고 해라. 뭐 이런 요구를 통해가지고 차분차분 풀어갔으면은 제가 볼 때는 저기에서 경찰의 행동이 국민적 공분을 또 샀을 거예요. 근데 들이닥쳐가지고 일정이 안 된다고 했는데도 거기에서 도망간 거냐, 야당 대표를 세워놓냐, 이렇게 욱박지르듯이 하면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간 게 아니라 자기들 정치를 위해서 간 거다. 자기들을 쇼업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간 거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더 커진다라는 점에서 좀 자중할 필요가 좀 있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항의하는 모습을 좀 더 보여주기 위한 행보였다라고 해석을 하셨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국회 청문회를 추진하겠다. 장윤기 사건에 대해서. 그러면 어제 만나지 못한 광주경찰청장을 청문회에 세우겠다. 이런 의지일까요? 아니 저는 뭐 야당 대표로서 그리고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얼마든지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뭐 국민적 관심사가 있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뭐 약간 쇼잉하는 거 아니냐. 그거 정치인들 다 쇼잉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국민들도 보고 싶어 해요. 궁금해하는데 왜 가서 따지지도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장도혁 대표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인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방문한 것 자체를 비판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총리와의 면담을 취소를 하고 갔다라고 하니까 그건 좀 갸우뚱하더라고요. 총리를 만나서 총리한테 얼마든지 더 큰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총리 만났으면 우리가 모두 발언 생중계도 해줬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거 했을 텐데 그걸 놔두고 우르르 내려간 거는 아마도 그냥 화면 잡히기 위해서 내려간 거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나 뭐 방문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 이 장윤기 사건으로 보안 수사권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민주당 TF는 결국 폐지안을 발의해서 오늘 법사위 소위 첫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최강욱 전 의원과 김용민 의원의 발언이 좀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 경찰 수사가 만약 부족하면 지금 검찰 보안 수사권은 필요 없고 다만 피해자가 언론에 알리면 된다. 아니면 피해자 가족을 수사 과정에 참여시키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요. 이게 보안 체계에 될 수 있다고 보세요? 그동안 최강욱 의원과 김용민 의원을 지지했던 지지자들에게 상당히 배신감과 실망감을 느끼게 하는 발언입니다. 그 강성범 씨라고 연예 개그맨 이 분 계시잖아요. 그분이 굉장히 강성 보안 수사권 폐지론자였어요. 근데 유튜브에 그 지금 쇼폼이 올라와 있는데 쇼츠가 올라와 있는데 뭐라 그러냐면 저 두 분의 이야기를 믿고 그 보안수사권 폐지를 본인은 그동안 강하게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대책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대책을 들어보니까 그게 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 강선범 씨의 얘기에 의하면 이런 겁니다. 아니 피해자가 수사 사항을 어떻게 다 아냐. 그렇죠.
알 수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피해자 보고 이의를 제기하고 수사에 참여하라 그러는 게 그게 대책이라고? 그러면 대책이 없었던 거네 라면서 배신감을 느끼는 쇼츠가 지금 돌고 있는데 강성범 씨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대책도 없이 저런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양쪽의 주장이 팽팽하게 부닥치고 그다음에 검찰에 대한 불신도 크니까 좀 많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쓴 글에 페이북에 댓글을 올리신 분 중에 이런 걸 썼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판사가 이거를 영장을 내주는 것처럼 보안수사 재개 그다음에 시한 뭐 이런 것들을 미리 받아가지고 허락해주는 방식으로 하면 되지 않겠냐. 보안수사권을 남겨두되 제어가 좀 검찰을 믿을 수 없고 제어를 해야 된다면 얼마나 신박하고 좋은 아이디어입니까? 그래서 이런 많은 얘기들을 들어보면 제3의 방안도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언론인 출신이잖아요. 언론에 피해자가 억울하다고 말한다고 우리가 다 보도해 줄 수는 없는 상황인데. 그냥 헛소리죠. 말이 됩니까? 아니 그동안 계속 얘기했던 게 뭡니까? 피의사실 공표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이거 뭔가 좀 이상한데 검사가 보기에 이거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 그럼 언론에다가 그게 확인되기도 전에 그게 진짜 자기가 생각하는 의심이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도 확인되기 전에 언론에다 공개를 하라고요? 이게 지금 합리적인 얘기가 될 수 있습니까?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해서 저분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어안이 벙벙하고요. 두 번째로 저 피해자가 수사에 참여하면 된다. 가서 보면 된다. 이건 또 무슨 헛소리입니까?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피해자는 누구나 자기 피해를 부풀리고 억울하다고 하기 마련이고 가해자가 처벌을 받아야 되지만 자기가 저지른 죄 이상으로 처벌을 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가해자가 있으면 제3의 기관인 경찰이나 검찰이 그것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죄의 유무를 결정하는 것이지 피해자한테 수사하라고 그러면 가해자가 100이라는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걸 500, 1000이라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누구나 자기가 당한 건 억울하니까. 아니 무슨 인민재판합니까? 저런 걸 아니라고 내놓으면서 저게 보안수사권 폐지의 근거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누구도 믿을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저거를 이번에 냈어요. 저걸 또 형소법 개정안을 냈는데 무슨 배짱으로 저러죠? 저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정성호 법무장관도 지금 신중론을 내세우고 있으니까요. 이 보안수사권 문제 향후 어떻게 정리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주당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당대표 선출 방법, 선호 투표제를 두고 또 불이 붙었습니다. 이게 정당한가, 또 누구에게 유리할까? 그 장면 직접 보고 오시죠. 선호투표제는 이재명 당대표 체제에서 적법한 당원 당규 해석과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도입된 우리 당의 결선투표 방식이자 이재명 대통령이 당에 남긴 레거시입니다. 일주일 남겨놓고 룰을 개정하는 것은 또 다른 논란을 부르는 일입니다. 오류가 발견된 제도를 금가옥조처럼 지키려고 하는 저희가 궁금합니다. 김민석 후보로서 가장 아픈 아킬레스건 아니었어요. 12월 3일 어디서 잤냐? 왜 약 먹고 잤냐? 그 CCTV가 특검이나 검찰이 수사하면서 압수수색해 간 거 아니면은 국회에서 두 군데밖에 볼 수가 있는 데가 없었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국회에서 CCTV를 어떤 경로로 받았는지 저도 듣고 있지만은 김어준 뉴스공장에서 확보했단 말이에요. 그걸 딱 방송해 주니까 일거에 그러한 문제가 해소되잖아요. 잘 된 것 아니에요? 우리 편이니까 해준 거예요. 네, 잠시 조금 전에 들어온 화면이 있어서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성조기를 두른 채 체육단체의 핸드볼 경기장 진입을 끝까지 막아서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된 30대 여성이 지금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조금 전의 모습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난달 16일 사건이 발생한 지 24일 만에 이루어지는 첫 소환 조사입니다. 네, 서울 송파경찰서는 오늘 오후 4시 반 조금 전에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된
30대 여성 A씨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고요. 많이 아시다시피 지난달 16일에 체육단체 관계자들이 핸드볼 경기장 진입을 시도했을 당시에 성조기를 두른 채 홀로 마지막까지 출입문을 막아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에 올다르크라는 별칭이 생기기도 했는데요. 네, 경찰에 출석한 모습 보여드렸고요.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엄의 밤에 김민석 전 총리는 국회에 왔었다. 이 부분을 김어준 씨가 CCTV까지 구해서 해명을 해줬습니다. 네. 그런데 이 CCTV 어떻게 구했느냐. 네. 또 이걸 갖고 논란이 분분해요. 사실 기자들이 좀 보여달라고 해도 개인정보 때문에 안 보여주거든요. 사실은 제가 저거 처음 나왔을 때 방송에서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안 했는데요. 사실은 저게 어떤 특정인이 찍히는 모습이 있으면 그 특정인한테 허락을 받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줄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저기 워낙 많은 사람이 찍혀서. 국회의장도 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뭐 많은 사람이 찍혔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김민석 의원이겠죠. 예. 전 총리겠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또 블러 처리도 많이 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김민석 전 총리가 허락하지 않으면 저 화면 제가 볼 때는 그 공공기관은 줄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러면은 김어준 씨가 김민석 그 전 총리에게 어느 정도 이 방송의 내용이나 이 컨텐츠를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박지원 의원께서 얘기하신 이야기들이 좀 더 이제 선명해지는 거죠. 이걸 털어주기 위해서 저렇게 한 것이다라는 게 좀 더 선명해지는 것인데 그러면은 그 정청래 후보를 굉장히 세게 지원하는 듯한 상황에서 왜 상대 후보를 털어주는 이런 걸 했을까? 그게 제일 궁금해요. 네, 그런 게 이제 궁금해지는 네.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와서 이제는 본인을 좀 이렇게 중립지대로 좀 옮겨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상황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어떤 이미지를 구축하려고 시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김어준 씨가 좀 더 중립적인 방향을 추구하는 왜냐하면 것이다. 한쪽으로만 너무 하면 또 그거에 대한 뭐랄까 의구심, 의도 이런 걸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내 계파 중에서 중립적인 위치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박지원 의원은 지금 우리 편이니까 CCTV 준 거예요. 좋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니 근데 무슨 저 객관적인 자료를 넘기는데 우리 편, 나 편 이런 거 따져야 되는 겁니까? 우리 편이니까 줬다는 말은 무슨 말씀인지 아마 말실수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저 얘기는 그 김어준 씨가 우리 편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우리 편이니까 줬다 그런 얘기로 해석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 준 사람이 누구냐고요. 그 김민석 그 의원실에서 달라고 그래서 본인 거니까 그래서 준 거 아닙니까?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왜 김어준 TV에, 김어준 방송에 가서 그걸 공개하는지도 뭐 좀 이상하고 아니면 기자회견을 열어서 공개적으로 이러이러한 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지만 저는 그때 이러이러한 행동을 했습니다. 라고 밝히시든가. 근데 어제 아주 그 당성, 특정의 어떤 정파적 그 색채를 보이는 김어준 방송에 가서 그걸 보여준 것도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이고 아마 그거는 이제 김어준 씨한테 그런 친명 그룹에 대한 일종의 화해 제스처. 제가 그렇게 친청 일방적으로 미는 거 아니거든요. 유시민만 나와서 말씀하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뭐 이런 신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그 지금 현재 집권 여당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행태들이 참 점입 가경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김민석 전 총리가 김어준 씨 방송에 나간 건 좀 다른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확전을 별로 원하지 않으니까 그걸 가지고 공격하는 강성 지지층에만 좀 설명을 하려고 든 걸 수도 있다. 이런 시각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양당 내 점입 가경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안규백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제기됐던 과거 탈영 의혹이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의혹 제기자가 최근 안 장관 고발까지 나섰는데 국방부는 오늘도 정상 복무를 완료한 거라고 맞섰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불법적인 장기간의 탈영이 있었다. 현병대에 체포가 됩니다. 잡혀서 구금이 30일간 됐고 그래서 군무 이탈 기간 약 7개월에서 총 8개월을 추가 복무하고 가수 유승준 씨는 과거 병력을 기피했다는 이유로
지금 현재까지 24년째 대한민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안규백 장관은 제2의 스티븐 유, 바로 스티븐 안이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미국의 교포 가수 유승준을 데려와 국방장관 시키십시오. 그게 아마 젊은 장병들한테는 그나마 군가라도 제대로 가르칠 겁니다. 왜 여기에 답을 못합니까? 아니면 저도 못 가르쳐요. 저는 여기서 면책특권을 할 생각이 없어요. 국방부는 타령은 없었고 22개월 복무기간 표기는 행정착오라고 했던 안 장관의 청문회 발언을 언급하며 재차 부인했습니다. 1년 전 인사청문회 때와 같이 정상적으로 복무를 완료했다는 입장입니다. 85년 1월 4일 날 소집 해제가 돼서 1학기에 복학을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6개월간, 지금 22개월이라는 것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게 산입된 겁니다. 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타령 의혹 1년 전 인사청문회 때도 나온 건데 왜 또 나온 건가요? 뭐가 달라졌어요? 달라졌다기보다 이제 고발인이 있으니까 그런 건데요. 저걸 고발을 받아줄까요? 왜냐면 저 정도의 엄중한 사안이면 입증 책임이 어느 정도 부여가 되고 그 입증을 못하면 고발 자체가 성립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해명을 했고 본인의 해명이 틀렸다는 거는 문제를 제기하는 쪽에서 입증을 해야 되는데 입증 자료가 지금 전혀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국방부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또 해명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어떡하자는 얘기죠? 저는 좀 이해가 되지를 않고 이렇게 엄중한 사안을 문제 제기할 때는 입증 책임을 져야 된다. 근데 그걸 가지고 사실이라면이라는 if문을 달아서 얘기하면 국민의힘이 지난번에 김의겸 의원이 청담동 술자리 사건 제기할 때 사실이라면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한 거 가지고 얼마나 문제를 삼았습니까? 거의 저는 비슷한 사안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정 의심스러우면 아니 정권 바뀌었을 때 국방부에서 다시 보시든가. 어쨌든 입증 책임은 이 근대 국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국민의힘에서는 제2의 스티브 안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차라리 유승준을 데리고 오면 젊은 군인들에게 군가라도 잘 가르칠 것이다 이렇게 비아냥됐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어쨌든 국방장관이잖아요. 근데 국방장관에 대해서 지금 타령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엄정한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일반 사병들이 그럼 우리 저 제일 위에 있는 분이 탈영병이었단 말이야.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돼요. 조금 아까 청담동 사례를 드셨잖아요. 근데 청담동 사례와 완전히 다른 건 그때 김의겸 후보에 대해서 피해자인 한동훈 의원은 바로 즉각적인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7천만 원인가 8천만 원의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벌금이 나중에 이제 부과가 됐는데 마찬가지로 이게 만약에 그 김영수라는 분이 허위 사실을 공개를 한다면 국방장관으로서 당연히 이 사람을 고소를 해야 돼요. 즉각적인 고소를 통해서 진실을 밝혀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잖아요. 왜 안 하는 거죠? 이게 허위 사실이라면서? 아니 대변인이 나와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걸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믿습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국방장관 밑에 있는 대변인이 그 발표를 하시는데 그러면서 이거 병적을 공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병적 공개를 안 해요. 안 하면서 하는 얘기가 거기에 나와 있는 그때 당시에 안규백 장관의 어머니가 뭐 그 부대에 식사 대접 같은 것들을 한 것이 오해를 살까 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납득이 되십니까? 아니 지금 본인에 대해서 탈영병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엄마가 음식 제공해 준 것 때문에 그게 비난을 받을까 봐 그래서 공개를 못 한다라는 것들을 국민들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일까요? 그래서 저는 병적을 공개하시고 그다음에 저렇게 허위 사실을 얘기한 사람이라면 온 국민을 상대로 탈영병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고소를 하시고 이런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야 그래야 이 의혹이 가라앉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저는 그 말씀을 이해를 못 하겠는 게 우리가 그 근대 국가를 만들어서 제도와 체계에서 모든 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의혹만 제기하면 의혹을 제기받은 사람은 입증 책임을 다 가져야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타령 의혹이라 제기를 하려면 타령 의혹에 대해서 근거를 얘기하면서 의혹을 제기해야지. 예를 들어가지고 술집 앞을 지나갔다고 해가지고 술집 갔어라고 의혹을 제기하면 그 안 들어간 거를 본인이 입증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저는 그 부분은 납득하기 좀 어렵습니다. 고소를 해야죠 그러면.
허위 사실로 본인의 명예를 훼손시켰으니까 그걸 고소를 하게 되면 고소인 조사, 피고소 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증거 자료가 제출될 거고 아마 병무청으로부터 자료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괜찮다면 본인에 대해서 명예훼손한 사람을 고소를 해야 되는데 그걸 제가 알기에는 아직까지 안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왜 국방장관에 대해서 탈영병이라는 그런 끔찍한 얘기를 하는 사람을 가만 놔두고 있죠? 그러면서 대변인 통해서 그런 사실 없다고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좀 이상하죠. 네, 근데 그거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의 경우는 당시 대표의 경우는 국회의원이 문제 제기를 한 거기 때문에 상당히 뭐랄까요 그 가치가 크지만 이거는 뭐 가치의 비중으로 볼 때 이거를 꼭 그 고소까지 해가지고 할 일이냐 그렇게 해가지고 나에게 뭐 논란을 굳이 만들 필요가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안규백 장관이 지금 외국에 있다고 하는데요. 귀국하면 또 이 의혹에 대해서 설명할 자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상혜 정치평론가,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집중호우가 휩쓴 충청권에서는 비가 그치면서 침수 현장마다 복구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농경지와 농기계가 물에 잠기고 축대까지 무너진 곳에서는 피해가 너무 커서 복구에 손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침수됐던 체육관 휴게실에서 쉴 새 없이 물을 퍼냅니다. 물에 젖은 가구와 체육용품도 하나씩 밖으로 꺼내 말립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운동장과 체육시설이 물에 잠긴 학교에서는 배수와 정리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에 젖어 못 쓰게 된 물건이 많고 운동장에도 침수 흔적이 선명합니다. 침수 피해를 입은 운동장입니다. 물이 빠져나가면서 인근에 있는 생활 쓰레기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인조잔디도 곳곳이 들뜨고 뒤집혀 당장 체육 활동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해까지 4차례 수해를 입었네요. 그래서 지금 운동장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서 빨리 이루어져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오이를 심기 위해 다져놨던 땅이 진흙탕으로 변했고 농기계에도 침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천 범람으로 주민들이 대피했던 청주 강내면에서는 농경지와 농기계 피해가 속출했지만 복구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수 피해가 나서 이제 작물을 심을 수가 없으니까 너무 이제 큰 피해를 입은 거죠. 그 기계 같은 거 피해도 심하고. 바닥에 돌과 토사가 어지럽게 뒤엉켜 있습니다. 많은 비로 축대가 무너져 내리면서 정성껏 갖고 온 조경수 200여 그루가 쓸려 내려갔습니다. 축대 안쪽에는 주유소의 기름 저장 시설이 있어 기름 유출 등 2차 피해도 우려됩니다. 유실되다 보면 기름 탱크가 기름이 유출될까 봐 그게 큰 걱정입니다. 지금 시라든가 정부에서 좀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충남 서천군 비인면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에선 집중호우에 지반이 약해지면서 경사면에 있는 바위와 흙이 도로로 쏟아졌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도로공사는 서울 방향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응급 복구 작업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무너지고 잠긴 현장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과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거센 장맛비를 뿌리던 비구름은 물러갔지만 임진강 수위가 오르며 인근 주민들에게 한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주택 담벼락이 무너지거나 반지하가 침수되는 등 이틀 동안 내린 장맛비는 곳곳에 피해도 남겼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흙탕물이 거대한 물보라를 일으키며 쉴 새 없이 쏟아집니다. 장맛비에 강물이 잔뜩 불어나자 군남댐이 수위 조절에 나선 겁니다. 혹시 모를 위험에 임진강 하류 인근 주민들에게는 대피령도 내려졌습니다. 하천 주변에 계신 분들은 지금 즉시 강 밖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북한이 예고 없이 환강댐을 여는 건 아닌지 주민들은 불안해하기도 했습니다. 말 없이 물을 방류해갖고 여기가 이렇게 거의 넘칠 정도로 그렇게 간당간당했어요. 북한에서 말 좀 하고 물 좀 내려줬으면 좋겠어요. 주차된 차량 옆에 커다란 콘크리트 구조물이 떨어져 위태로운 모습입니다.
경기 평택시에서는 다세대 주택 담장이 폭우로 무너져 안전 점검이 진행됐습니다. 주차장 바닥은 토사가 밀려들어 흙투성이가 됐습니다. 담 주변으로는 추가 붕괴에 대비해 통제선도 쳐졌습니다. 난데없는 굉음에 놀란 주민들은 그래도 다친 사람이 없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천둥 소리 같이 나서 밖에 나와 봤더니 담벼락이 다 무너져 있었어요. 다친 사람이 없어서 다행이네요. 어디 가지도 못하게 쏟아졌어요. 밤사이 경기 안산에서는 건물 반지하로 빗물이 들어차면서 소방이 배수 펌프를 점검하는 등 안전 조치에 나섰습니다. 서울 광장동에서는 나무가 쓰러져 도로를 가로막으면서 잘라 옮기는 복구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린 집중호우로 오늘 오전 9시 기준 4건에 달하는 국가유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충남 부여 나성은 40제곱미터 면적의 토사가 유출됐고 경기 오산에서는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의 성벽 3.5m 구간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외에도 충북 부안 김상만 고택도 처마 아래 석가래 일부가 파손됐고 충청남도 기념물인 공주 중동성당은 사면 일부가 흘러내려가면서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폭염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경상북도 경산시 그리고 포항과 경주, 경남 양산, 대구 폭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영남권에 폭염 경보가 내려진 상황인데요. 충남과 영남, 부산 그리고 세종에는 폭염주의보가 확대가 됐습니다. 비가 그쳤던 충청남도, 공주, 부여, 청양, 보령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폭염경보가 경상북도 경산시, 포항시, 경주시에 내려졌고요. 경남 양산과 대구광역시에도 폭염경보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자세한 저희 폭염과 관련된 속보들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폭염 경보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주말인 내일도 서울 낮 기온이 33도, 포항이 38도까지 치솟으며 폭염과 열대야가 심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말부터 남동쪽 해상의 북태평양 고기압과 중국 대륙의 티베트 고기압이 우리나라 상공을 뒤덮으면서 전국이 뜨겁게 달아오르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폭염 경보가 내려진 포항은 낮 기온이 38도까지 치솟으며 밤사이에도 극한의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열대야주의보가 발령돼 온열 질환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9호 태풍 바비가 접근하면서 타이완 지방자치단체 10여 곳이 휴무와 휴교령을 내리는 등 비상 대응에 돌입했습니다. 수도 타이베이시를 포함한 10여 개 지자체는 현지 시간 9일 저녁 태풍 관련 예방 조치를 발동했습니다. 타이완 기상당국은 태풍 바비가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 사이 북부 해상을 통과할 전망이며 1995년 이후 가장 강력한 태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가 미국 증시의 훈풍을 타고 한때 5% 넘게 오르면서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이 됐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막판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면서 2.5% 오른 7,475로 정규장을 마감했는데요. 미국 증시 상장을 앞두고 관심이 쏠렸던 SK하이닉스의 주가는 어제보다 0.2% 떨어진 218만 원으로 국내 정규장 거래를 마쳤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네, 하나은행 딜링룸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증시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어제까지 7,200대였던 코스피 지수는 오늘 장중 5% 넘게 오르면서 한때 7,700대까지 넘겼는데요. 간밤 미국 증시 훈풍을 탄 급등세에 올해 17번째로 매수 사이드카가 코스피에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후 2시 반 이후로 쏟아진 매도세에 상승폭이 줄면서 코스피는 어제보다 2.5%만 오른 7,475로 경주장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금요일 오후인 만큼 주말을 앞두고 차익 실현 매물이 다수 나왔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내내 상승세를 보이면서 코스피 지수에 오늘 상승세를 지탱한
반도체 대형주들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SK하이닉스는 주식 예탁 증서 ADR 방식으로 미국 증시 시장에 상당되면서 미국장이 열리는 오늘 밤부터 조건 거래가 시작되는데요. 국내 하이닉스 주식은 오늘 0.27% 떨어진 약세로 정규장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오전부터 주가가 오르며 오후 한때 227만 원까지 올라갔지만 장 마감을 앞두고 힘이 빠지면서 218만 원에 거래를 마친 겁니다.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 역시 한때 7%가량 주가가 오르며 29만 8천 원을 찍어서 30만 원 선을 회복할지가 관심이었는데요. 막판에 낙폭을 키우며 28만 5천 원으로 전날보다 2.5% 오른 가격으로 종가를 찍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반등은 기관 중심의 매수세가 뒷받침했습니다. 1조 1천억 원어치의 순매수했습니다. 반면 외국인과 개인은 각각 7천억 원, 3천억 원을 순매도하면서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또 코스닥은 5%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837로 지수를 마감했는데요. 코스피 시장과 마찬가지로 매수 사이드카도 한때 발동됐습니다. 환율을 살펴보면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4.7원 내린 1,501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김영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최근 코스피 급등락의 원인으로 지목된 데 대해 처음 도입된 제도이니 보완이 필요하면 결정이 내려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오늘 시장 상황 점검 회의에서 면밀히 살펴보고 고민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또 미군이 일부 사용 중인 광주 군공항 부지에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한 것을 두곤 당연히 한미 간 협의를 해야 하고 이미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통일교 청탁 의혹 등에 연루된 김건희 씨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16일 나옵니다. 통일교 청탁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한학자 총재에 대해서는 김건희 특검이 도합 징역 13년을 구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유서연 기자, 다음 주 목요일에 김건희 씨에 대한 첫 상고심 판단이 나오죠? 네, 대법원은 김건희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을 오는 16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지정했습니다. 김 씨에 대한 첫 상고심 판단인데요. 김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하고 8억 1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또 지난 2022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그라프 목걸이 등 청탁성 금품을 건네받고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수수한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 일부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가 일부 유죄로 뒤집혔고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는 전부 유죄 판단이 나오면서 형량이 4년으로 늘었습니다. 다만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김 씨와 같은 날 통일교에서 현금 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상고심 판단도 내려집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해 특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고요? 네, 김건희 특검팀은 한학자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청탁금지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도합 징역 13년의 중형을 구형한 건데요. 정원주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징역 모두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지배 아래에 있는 물적, 인적 자원을 사유화하고 정치 권력과 거래해 결과적으로 대형 국정농단이 이루어졌다며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씨에게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을 건네며 통일교 현안을 청탁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같은 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현금 1억 원을 건네며 통일교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 혐의도 있습니다. 구속 집행정지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한 총재는 오늘 휠체어를 타고 법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유서연입니다.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성조기를 두른 채 체육단체 핸드볼 경기장 진입을 막아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된 30대 여성이 오늘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경찰 출석 전 법원이나 선관위의 증거 보존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윤혜리 기자, 이 여성에 대한 첫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죠? 네,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된 30대 여성 A씨가 오늘 오후 4시쯤 서울 송파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16일 체육단체 관계자들이 핸드볼 경기장 진입을 시도했을 당시 성조기를 두른 채 홀로 마지막까지 출입문을 막아 체육단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태극기가 그려진 옷을 입고 오늘 경찰 조사에 출석한 A씨는 체육단체 진입을 막은 이유에 대해 참정권을 빼앗긴 시민들이 필사적으로 지키고자 했던 투표함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라며 법원이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증거보전 결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당시 체육단체 진입을 막은 상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네,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벌써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법 행위로 조사를 받는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네, 불법행위 71건과 관련해 176명이 수사 대상입니다. 지난 6일 기준 경찰청이 집계한 자료를 보면 폭행과 상해 등으로 조사를 받는 사람이 74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업무방해와 강요 27명, 명예훼손과 모욕이 66명, 공무집행 방해 9명 등도 포함됐습니다. 경찰관을 폭행해 구속, 송치된 사례도 있습니다. 지난달 현장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송치됐습니다. 국정조사 특위위원들의 개표소 진입을 막고 경찰에 폭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도 지난 6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무더위와 폭우 속에서도 봉쇄 시위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윤혜리입니다.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부실수사 의혹으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미국 출장에서 조기 귀국했습니다. 유 대행은 이번 논란에 대한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다며 국민께 송구하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국외 출장 일정 중에 조기에 귀국을 하였습니다. 그만큼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김영근 광주경찰청장은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주재한 지휘부 회의에서 사과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수의 회의 참석자에 따르면 김 청장은 오늘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광주 지역 경찰의 대응으로 조직 전체가 비판받게 된 데 송구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과 관련한 부실 수사 논란이 경찰의 불신으로 번지는 데 대한 입장으로 해석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몽골 국빈 방문 둘째 날인 오늘 몽골에서 인수를 펼치며 항일 독립운동을 지원한 이태준 열사의 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몽골 국회의장과 총리를 각각 만나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역할도 당부할 예정인데요. 몽골 현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이 대통령의 오늘 일정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이 대통령은 몽골 국빈 방문 이틀째인 오늘 수도 울란바타르 시내에 있는 이태준 열사 기념관을 찾았습니다. 의사 출신인 이태준 열사는 1910년대 중국을 거쳐 몽골로 건너가 몽골 국민의 병을 치료해주면서 큰 존경을 받았는데요. 몽골에 온 독립운동가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등 조국의 독립운동에도 이바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태준 열사의 흉상에 헌화, 묵념한 뒤 기념관을 둘러보며 열사의 행적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어 방명록에는 이태준 열사의 숭고한 뜻을 한몽 황금시대로 열어가겠다라고 적었는데요. 이 대통령은 어제 열린 정상회담에서도 열사가 남긴 양국 우호의 역사적 자산을 함께 기리고 계승해 양국 국민의 우정과 신뢰를 더욱 단단히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100년 전 이태준 열사의 숭고한 뜻을 양국 간 보건의료 분야 협력으로 계승 발전해 나가기로 몽골 측과 뜻을 모았습니다. 네, 이 대통령은 몽골 현지 동포들도 만났다고요? 네, 이 대통령은 오늘 오후엔 울란바타르 시내 한 호텔에서 몽골 동포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찬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양국 협력이 더 깊어질 거라며 그 중심에는 언제나 동포 여러분이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핵심 광물과 첨단 산업, 공급망 등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새 시대를 여는 데에는
양국 수교 전부터 이 땅을 일군 동포들의 성과가 있었다고 격려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몽골 국회의장과 총리를 각각 만나 어제 정상회담을 통해 이룬 성과를 의회와 정부 차원에서 뒷받침해달라고 당부할 전망입니다. 내일은 몽골의 최대 축제인 나담 축제가 개막하는데요. 이 대통령은 개막식에 이어 각종 행사에 참석해 몽골 정상과 친교 일정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울란바타르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숨진 이란 전 최고 지도자의 장례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양측은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는 모습입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이란 동부 마슈아드의 성지 내부로 알리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의 관이 운구됩니다. 6일 동안 이어진 국장 마지막 날 조문인파 수천 명이 몰렸지만 아들이자 후계자인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끝내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장례식 기간에도 이란과 미국의 충돌은 이어졌습니다. 이란 국영통신은 이란 유일한 상업용 원전이 위치한 남부 부쉐르 외곽의 군사기지를 미국과 이스라엘군 발사체가 타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란 남동부 코나라크의 해군기지도 전투기 공습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미군은 사흘째 공습을 이어갔는지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군사적으로 이겼다며 이란이 맞대응할 경우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할 거라 경고했습니다. And I say we hit them 20-1. Every time they hit us, we're going to hit them 20. And we did it last night. We did a little something today, but. 다만 군사적 긴장 속에서도 양측 모두 협상의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면서 이란이 합의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They called a little while ago. They want to make a deal so badly. I just don't know if they're worthy of making a deal. I don't know that they're going to honor the deal. 협상파로 분류되는 이란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도 핵심 중재 역할을 해온 파키스탄군 수뇌부와 통화하고 미국의 추가 군사행동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통화하고 중동 지역 전반에서 공조를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이스라엘 측은 밝혔습니다. 군사적 압박과 협상 신호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과 이스라엘 간 공조까지 재확인되면서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은 한층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엿새 만에 끝난 하메네이의 장례식 그리고 이란의 트럼프 암살 시도설이 불안한 중동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시간 김혁 한국외대 페르시아어 이한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다가 귀국길에 갑자기 비행기를 갈아탄 일이 있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을 향한 이란의 암살 시도 가능성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먼저 듣고 오시죠. I'm number one on the kill list for Iran. They're lovely people. I'm number one. I don't really care because I'm doing my job and I'm doing it, I hope, better than anybody's ever done it because we have a country that's hot and really, really successful. I like being number one on TikTok better, but I'm number one on the list for killing. 네,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 암살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는 이 첩보 내용, 신빙성을 어느 정도로 봐야 할까요? 그 이란에게 있어서의 어떤 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암살이라는 이 주제는 사실 뭐 이번에 처음 나온 이슈는 주제는 아닌 것 같고요. 2020년 1월이었죠. 그 이란의 그 혁명 수비대에 꼬드스군의 그 사령관, 이제 뭐 저희도 이제 이름을 많이들 들어서 알고 계실 텐데 네. 그 거셈 솔레이먼이라는 이제 사령관이 바그다드 공항에서 이제 피폭을 당하고 난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암살 그 이슈는 계속 제기가 돼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뭐 어제 장례가 이제 끝나기는 했지만 그 2월 28일 날 폭사를 당한 또 뭐 최고 지도자였던 그 37년간 통치를 했던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도 결국에는 뭐 트럼프 그 이스라엘과 그 미국의 공격으로 인해서 사망을 하다 보니까 이런 암살에 대한 이슈는 지속적으로 뭐 제기가 돼 와서 이게 예. 뭐 굉장히 또 새로운 이슈라고 좀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제기된 이슈를 마치 새로운 것처럼 이스라엘이 이제 첩보를 전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도도 있는 걸까요? 게다가 이 이슈의 원천이 이스라엘이죠. 예. 이게 뭐 어떤 다른 이제 뭐 서방의 무슨 외신이라든지 어떤 외교적인 통로를 통해 가지고 어떤 문서가 입수된 것도 아니고 사실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 뭐 암살에 대한 이슈가 제기가 된 이후에 그런 출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의 언급은 전혀 지금 나오질 않고 있거든요. 심지어 이제 워싱턴에 있는 이스라엘 대사관에서도조차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뭐 해명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실은 이 부분은 어떻게 되면 좀 의도적으로 지금 이 MOU가 타결이 되고 어떻게 보면 6월 17일 날 타결이 이제 합의가 됐으니까 총 이제 처음으로 저희가 약속된 기간이 60일 중에서 이제 한 3분의 1 정도가 아무 뭐 소득 없이 지금 또 이제 흘러가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게 아직 뭐 타결로 끝이 날지 아니면 또 한 번의 합의에 의한 연장으로 뭐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으로서는 지금 이 시점이 굉장히 다시 한번 이 MOU를 양국 간의 이런 MOU를 좀 형해화할 수 있는 굉장히 최적의 시기라고 생각을 해서 또 이런 암살 이슈를 좀 제기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암살설 첩보를 이스라엘이 제기했다. 이 부분을 좀 해석해 주셨는데 최근에 이란 남부가 공습을 당했잖아요. 미국은 자신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했고요. 그럼 이 부분도 배후가 이스라엘일까요? 뭐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뭐 이제 이란 측에서도 심지어 지금 그 오만해를 지나고 있는 유조선에 대한 공격을 뭐 일부 이란에서는 모든 공격을 본인들이 하지 않았다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뭐 이스라엘이 개입을 해가지고 그 유조선에 대한 뭐 피격을 했을 가능성도 사실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앞서서 리포트로도 전해드렸지만 하메네이 장례식이 이제 엿새 만에 끝났는데 이게 이제 추모 분위기가 좀 가라앉고 그 다음에는 이란이 좀 더 본격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설 수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꺼셈 솔레이먼이 앞서 말씀드렸던 꺼셈 솔레이먼이 사령관의 그런 이제 피격 시에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장례를 바로 치른 이후에 본격적인 이제 복수를 이제 시작을 했고 그런 이제 군사 행동을 강행을 했었는데 사실 이번 같은 경우는 이미 장례가 진행되는 지난 엿새 동안에서도 한 3일 반 정도는 이미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긴장 그리고 양측 간의 군사 충돌은 계속 오고 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이번에 장례 행사가 끝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란이 어떤 군사 행동을 하겠다라고 이제 본격적인 어떤 뭐 복수를 하겠다라는 그런 행동을 좀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란 측 입장에서는 2월 28일 날 최고 지도자가 사망을 한 이후에 이걸 지속적으로 장례식을 치르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권력에 대한 뭔가 이런 좀 정당성 이제 이런 부분들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뭐 이거는 한 번은 치러야 되고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장례 행사를 치른 것 이상으로의 어떤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는 좀 생각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긴 전쟁이 끝나고 아버지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의 장례식이 엿새 동안 치러진 건데 이 현장에서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시위대가 던진 돌에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미국과의 협상을 주도했던 사람이니까 반미 시위대에 의해서 이렇게 공격을 당한 거겠죠? 예, 사실 이게 협상파 강경파 그리고 또 이게 MOU가 체결되기 전에도 이제 특히나 외신 입장에서 이제 미국발 외신 입장에서 보면 뭐 이란 내에서의 강경파가 득세를 했다, 협상파가 좀 입지가 좀 약해졌다,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결국에는 MOU를 또 체결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 MOU 체결을 한 것이 결국 뭐 협상파의 그런 뭐 세력이 세져가지고 영향력이 세져가지고 협상파 스스로끼리의 어떤 결정에 의해서 이거를 의사결정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 이란은요, 제가 이렇게 좀 보기에는 이란은 그게 어떤 협상파, 강경파라고 분리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두 강경한데 그 중에서 조금 더 강경하느냐, 그렇지 않고 좀 덜 강경하느냐의 차이일 뿐이죠. 그리고 거기에서의 그런
강경하고 덜 강경하고의 그 어떤 그 기준점은 예.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외교적인 수단이 거기에 관여를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의 어떤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저희가 볼 수 있는 일반적으로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는 뭐 아락치 외무장관도 그렇고 걸리버프 지금 이제 협상 단장도 그렇고 사실은 굉장히 강경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예. 뭐 그들이 뭐 미국과의 어떤 뭐 국교 관계를 개선한다든지 무조건 어떤 좀 비굴하지만 우리는 협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고 이 제재 자체는 불법적이고 침략도 불법적인 침략이라는 것에서는 모두 다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지만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예. 외교적인 수단을 조금 동원을 해야 된다라는 뿐이지 뭐 절대적으로 어떤 협상파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예.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어떤 입장은 강경하나 이 수단을 외교로 좀 섞어서 쓰느냐 아니냐 이제 이 차이를 짚어주셨는데 네. 지금 아야톨라 하메네이가 폭격으로 숨진 그 장소를 그 내부 모습 관저 있잖아요. 장례 마지막 날에 공개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게 어떤 의도가 있는 건지 국민 여론을 좀 자극하려는 의도가 있을까요? 굉장히 의도적인 뭐 어떤 서사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예. 것 같고요. 이번 지난 엿새 동안의 이런 장례 행사는 결국은 그 하메네이의 죽음을 이제 순교로 이렇게 이제 연계하는 그런 하나의 서사를 만들어가는 뭐 종합 드라마였다라고 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거의 완결을 어떤 그 하메네이의 그 자택에 대한 폭격 장소를 공개를 하면서 그리고 예. 사실 이번에 폭격을 당했던 그 장소에서 폭격을 당한 인물이 하메네이뿐만 아니라 하메네이 일가족들이었죠. 뭐 딸도 있었고 사위도 있었고 거기에 이제 14개월 된 손녀도 있었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떤 한 노 지도자가 평화로운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암살을 당했다. 그래서 이렇게 순교를 당했다는 그런 서사로 좀 이어지게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서사가 완결이 돼야지만 네. 그 이제 차기 지도자인 그 모지타파 하메네이가 세습이라는 굴레를 끊고 결국에는 순교로 세상을 떠난 하메네이를 이어서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왔다라고 좀 이렇게 연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란의 입장에서 순교당한 그 현장 화면을 공개하면서 민심을 자극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데 아들 모스타바 하메네이 모습은 끝까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전쟁 기간 내내 어떤 메시지가 나왔다 이런 뉴스 많이 전해드렸는데 장례식장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있었는데 결국 안 나왔어요. 네, 그 기존의 그 모지타파가 모습을 드러내야만 하는 그런 순간들이 그러니까 이번에 장례까지 포함해서 한 3차례가 됐습니다. 네. 지난 3월 21일 날 있었던 이란의 신년 메시지 때 한 번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4월 8일 날 있었던 이제 49제가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번에 치러진 이제 장례식 그러기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고 최소한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더라도 어떤 이제 육성 메시지 정도는 나왔어야 되는 좀 그런 시점이었던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하메네이뿐만 아니라 뭐 암살에 대한 뭐 위협이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사실 저 자리에는 하메네이가 모지타파 이외에도 굉장히 암살에 이스라엘이나 뭐 미국 측으로부터 암살의 대상이 될 만한 굉장한 강경한 인물들이 혁명수비대의 어떤 사령관, 그다음에 하메네이의 그 가족들 아들 4명 모두 포함이 되고 모지타파를 제외하고는 다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지금까지는 모지타파가 어느 정도는 이제 외부로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고 어떤 사고 판단을 하고는 있지만 이게 외부로 좀 보여지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그런 게 대세였다라고 보면요. 예. 사실 이번에 육성 메시지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게 그거보다는 좀 상황이 심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좀 이제 의구심이나 좀 이런 추측들이 조금 더 무게를 실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예, 부상설에 대한 어떤 해석에 대해서 조금 더 의견을 덧붙여 주셨는데 다시 미국과 이란의 이제 무력 충돌로 돌아오면은 계속해서 지금 뭐 그 장례식을 이루는 과정에서도 충돌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과연 이게 더 확대가 될 것인가? 휴전판이 깨질 정도로 갈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뭐 자존심을 지키는 정도의 공방만 주고받을 것인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결국에는 그 이번에 맺어졌던 MOU 5조 항 얘기가 가장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상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결국은 안전한 이 통항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려져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저 이제 자료화면을 좀 보시면요. 이제 저 가운데 네모나게 이렇게 표시가 된 곳이 전쟁 이전에 자유로운 통항이 가능했던 항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그 항로에
지금 이란이 한 80여 개의 기뢰를 아마 설치해놨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란에서 이제 저 위험지대라고 선포를 해놓은 것이죠. 예. 그리고 그것을 피하기 위해 가지고 안전한 항로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 저 윗부분에 있는 이란이 제시한 지금 항로를 통해 가지고 통항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이 MOU에 포함이 되어 있었다라고 이란은 해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물론 MOU에는 저 문구가 이렇게 정확하게 포함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예. 안전한 통항 정도로만 되어 있었고요. 근데 이제 저쪽으로 지금 계속 뭐 저희 우리나라 국적의 선박들도 지금 저 이란이 제시한 항로를 통해서 다 안전하게 빠져나온 거고요. 지금 저걸 통항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통행료가 부과되지 않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 미국이 오만과 협의하에 좀 미국의 어떤 군함들의 인도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란이 제시하지 않은 저 남쪽 그 오만 쪽으로 붙어서 나오는 그 항로를 통해 가지고 네. 지금 선박들을 좀 통항을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예. 그쪽으로 통항하는 지금 선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이란이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란은 이 호르무즈의 통제권을 놓는 순간 이미 이번 전쟁에서 여태까지 버텨왔던 모든 것을 잃는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 향후에 합의가 된다고 최종 합의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에 빠져나갔던 것처럼 그냥 임의적으로 그냥 어떤 트럼프 대통령의 선언하에서 모든 것을 무효화시킬 경우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장을 할 수 있는 보장책으로 호르무즈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저강도의 어떤 교전은 지속되지만 이 협상이 지금 MOU가 깨지겠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아직 이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혁 한국외대 이란학과 교수와 전원이 고조되고 있는 중동 정세를 좀 더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밤중 도심 상수도관이 파손돼 물이 역류하면서 아파트 단지를 덮쳤습니다. 주민들은 물이 찬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빼내느라 잠을 설쳐야 했습니다. 황윤태 기자입니다. 상수도 점검구에서 분수처럼 물이 솟아오릅니다. 도로에는 어른 종아리 높이까지 물이 넘실댑니다. 새벽 2시 10분쯤 지하 1층과 2층 주차장에 물이 차기 시작하자 아파트엔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물이 차고 있어가지고 차를 빼라고 하더라고요. 호자당 내려갔죠. 근데 사람들 다 내려가가지고 엘리베이터 10,000원 뜨고. 충남 천안시 불당동에서 상수도관 이음새가 파손되며 역류한 물이 아파트를 덮친 겁니다. 1000가구 가까이 함께 쓰는 아파트 주차장과 상가 20여 곳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긴급 복구 작업으로 3시간 만에 역류는 멈췄고 수도 공급에도 차질은 없었지만 배수와 청소 작업은 주간에도 계속됐습니다. 상수발로 연결부에서 이탈되면서 물이 이제 지상으로 넘치면서 침수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고요. 상수도관 현대화 작업 중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수자원공사는 아파트 관리소와 피해 보상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오늘 서울 남현동 봉천터널 안에서 차량 2대가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승용차의 앞쪽 범퍼와 SUV 뒷부분이 망가졌습니다. 경찰은 음주와 약물 정황은 없다며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오늘 제주시 행원 코난 해변 앞바다에서 튜브에 탄 사람이 떠내려간다는 신고가 소방과 해경에 접수됐습니다. 민간 안전요원과 해경, 소방구조대가 출동해 신고 접수 10여 분 만에 20대 A씨를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해경은 A씨가 물놀이 중 바람에 떠밀려 나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모경 의원이 오늘 2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한축구협회 청문회에 손흥민, 황희찬 선수를 참고인으로 부른 신청을 철회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의원은 오늘 협회와 국가대표팀 해외 축구 시스템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한 선수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참고인으로 신청했지만 당의 의견과 선수들의 경기 일정 등을 고려해 신청을 철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회의 권능을 스스로 희화화한 총극이라며 민주당이 본인들의 정치를 위해 선수들을 배려하지 않는 이기적인 정치 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음바페가 선제 결승골을 넣은 프랑스가 4년 만에 이루어진 모로코와의 리턴 매치에서 승리를 거두고 4강에 진출했습니다.
음바페는 자신이 보유한 역대 월드컵 토너먼트 득점 기록을 12골로 늘렸습니다. 김동민 기자입니다. 4년 만에 성사된 리턴 매치에서도 프랑스가 아프리카의 유일한 생존팀 모로코를 제압했습니다. 지난 카타르 월드컵 4강 때와 똑같은 스코어였습니다. 음바페가 전반전에 얻어낸 페널티킥을 실축했지만 경기 주도권을 쥔 프랑스에게 골 기회는 계속 찾아왔습니다. 후반 15분 두 회의 패스를 받은 음바페가 수비수를 앞에 두고 절묘한 오른발 슈팅으로 골문 구석을 갈랐습니다. 6분 뒤에는 덴벨레가 오른발 중거리 슛으로 추가골을 터뜨렸습니다. 모로코를 2대0으로 이긴 프랑스는 월드컵 3회 연속 4강 진출을 이뤄냈습니다. I think we had all the game under control. The momentum was all over France, so we were able to get the win. So I'm very happy and very excited for the next games. 한 골 한 도움을 기록한 음바페는 대회 8호 골로 메시와 함께 득점 공동 1위가 됐습니다. 골과 도움을 합한 공격 포인트에서는 11개로 단독 1위입니다. 음바페는 또 자신이 보유한 역대 월드컵 토너먼트 최다 득점 기록을 12골로 늘렸고 월드컵 통산 득점 20골로 1위 메시를 한 골 차로 추격했습니다. 프랑스는 스페인 대 벨기에의 승자와 준결승에서 격돌합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이번 월드컵 최대 돌풍의 주역 노르웨이의 응원 문화가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뉴욕 한복판을 가득 메운 노르웨이 응원단, 양팔을 앞으로 뻗었다가 북소리에 맞춰 루르를 외치며 뒤로 당깁니다. 이 루르, 노를 저으라는 뜻인데요. 노르웨이인들의 조상 바이킹족의 노젓기가 응원으로 재탄생한 겁니다. 타던 자전거를 내동댕이 치고 길 한복판 노젓기에 이렇게 합류를 하는가 하면 놀이터의 유치원 아이들부터 하늘에서 바다에서 군인들까지 세대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노젓기로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응원 열기가 이렇게 뜨거워진 건 28년 만에 월드컵 본선행에 이어 사상 처음으로 8강에 진출했기 때문인데요. 특별한 이야기도 더해졌습니다. 아버지처럼 아들이 월드컵 무대를 밟고 있는 선수가 3명이나 되는데요. 득점왕 경쟁 중인 괴물 공격수 홀란과 세를로트, 토르스트베트가 바로 그 주인공들입니다. 자, 이제 노르웨이의 다음 상대는 우승을 노리는 축구종과 잉글랜드인데요. 과연 바이킹의 항해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미국 증시에 주식 예탁 증서 ADR을 상장하면서 40조 원에 달하는 투자 자금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마련한 자금은 AI 반도체 수요에 대비해 생산 능력을 늘리는 데 투입될 예정입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나스닥 상장을 앞두고 SK하이닉스의 미국 주식 예탁 증서 ADR 공모에 대규모 자금이 몰렸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상장을 위해 전체 주식의 2.5%인 1,779만 주를 새로 발행하는데 이를 통해 우리 돈으로 40조 원가량을 조달하게 됐습니다. 공모 절차가 마무리되는 오는 14일 자금이 들어오면 곧바로 반도체 생산 능력 확대에 나섭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생산 공장과 청주 첨단 패키징 공장을 짓고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도입하는 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최근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정점을 찍었다는 고점론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대규모 투자입니다. 인공지능 수요가 꾸준히 늘 것으로 보고 메모리 반도체 생산 능력을 선제적으로 키우겠다는 전략입니다.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을 충분히 모았다는 점에서 투자라든지 연구 개발 분야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SK하이닉스가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경쟁력이 강화되는 속도가 더 빨라진다. 경쟁사들도 투자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평택 용인에 이어 서남권에 반도체 공장 2기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마이크론도 2035년까지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시설과 기술 투자 규모를 우리 돈 375조 원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급 부족에 따른 메모리 호황은 내년까지 이어질 거란 전망 속에 올해 2분기 주요 메모리 3사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75에서 80%에 달할 거란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시장 주도권을 잡기 위한 투자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SK하이닉스의 ADR 상장은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승부수로 평가됩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방탄소년단 BTS의 5집 아리랑의 타이틀곡 수임이 미국 무명 작곡가들의 곡을 표절했다는 소송이 제기됐고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허위 사실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빌보드는 미국인 작곡가 3명이 BTS의 수임과 자신들의 동명 데모곡에 상당한 유사성이 있다며 수임 작곡가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수임의 작곡가 일부를 포함해 업계 여러 곳에 같은 제목의 데모곡을 보냈으며 수임과 데모곡 사이에 제목과 리듬, 가사 등에서 상당한 유사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인 빅히트뮤직은 수임은 명확한 독립적 창작물이며 향후 법적 절차에서 강경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 장기화로 공연이 줄줄이 취소되거나 변경된 가운데 밴드 엠플라잉도 콘서트 장소를 바꾼다고 밝혔습니다. 소속사 FNC 엔터테인먼트는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핸드볼 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공연 장소를 잠실 실내체육관으로 옮기게 됐다고 공지했습니다. 소속사는 기존 예매를 일괄 취소하고 재예매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아르헨티나와 이집트 월드컵 16강 판정 논란에 미국에서 떠오르는 신인 정치인인 맘다니 뉴욕시장도 가세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지난 8일 뉴욕시의 대중교통 개혁 방안을 설명하던 도중 출퇴근 시간이 줄어들면 남는 시간에 이집트가 승리를 강탈당한 것에 대해 지인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로 더 시간이 남는다면 이집트가 억울하게 승리를 빼앗긴 장면을 다시 돌려볼 수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이 드론 공격 범위를 시베리아 남서부까지 대폭 확대하며 러시아의 핵심 에너지 기반 시설을 타격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우크라이나가 전선에서 2,400km 넘게 떨어진 러시아 최대 규모의 옴스크 정유 공장을 드론으로 공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작전에 투입된 우크라이나 드론은 러시아의 방공망을 피하기 위해 우회 경로를 선택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기존 사정권을 한참 벗어난 시베리아까지 뚫리면서 러시아는 가뜩이나 한계에 다다른 방공 체계로 더 넓은 지역을 방어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오늘 낮까지 곳곳으로는 산발적인 비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위에 대비 잘하셔야겠는데요. 이번 주말부터는 찜통더위의 기세가 한층 강해지겠습니다. 현재 남부와 중부 곳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서울과 대구의 아침 기온이 25도, 강릉 26도 보이면서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33도, 대전 34도, 대구도 35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제주 해안과 남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고 제주도는 낮부터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33도 안팎의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는 전국에 또 한 차례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금요일에 보내드린 뉴스온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